자,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스포츠 심리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016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천천히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문제도 2015년 문제하고 약간의 어떤 그 차이점이나 관점은 차이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어떤 전반적인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광의라는 건 넓은 의미라는 뜻이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스포츠 심리학 하위 학문 영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전에 2015년도 문제에도 운동 발달, 운동 학습이 나왔습니다. 용어 자체가. 근데 이제 운동 제어라는 용어는 2016년에 등장을 합니다. 운동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 생리학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운동을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스포츠 심리학 하위 분야에는 이제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이런 분야들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이제 운동 처방이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의 어떤 응집력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스포츠 종목이 뭐냐. 이전에도 2015년도에도 이 응집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팀이 얼마나 이렇게 단단하게 있느냐라는 거죠. 응집되어 있는 힘이 크냐 이거죠. 응집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팀의 구성원이 계속적으로 뭔가 있으려고 하는 힘이겠죠. 그 힘의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스포츠 종목이 뭐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큰 종목이 있고, 상호작용이 조금 옅은 종목이 좀 보이죠.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성원들의 상호 반응이죠. 뭐, 예를 들어 패스를 하게 되면은, 내가 우리 팀한테 패스를 하게 되나, 내가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우리 팀이 수비를 잘 해준다거나 우리 팀 간의 어떤 상호작용, 상호 간의 반응이 큰 종목이 좀 있죠. 축구가 그렇게 보이죠. 양궁이나 스키나 사격 같은 경우에는 상호 간의 어떤 반응이 크다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협력이 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팀의 또 요구 수준, 응집력이 굉장히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상호 간의 반응이 크냐 작으냐 내지는 구성원들 상호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커서 상호 간의 반응이 큰 종목이 있고, 협력은 하지만은, 상호 반응보다는 어떤 상호 간의 협력이 좀 어떤 그 요구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했을 경우는 이렇게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세 종목과 약간 좀 구분이 좀 되죠. 굉장히 팀 간의 반응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 수준이 가장 높은 스포츠 종목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축구다라고 볼 수 있죠. 축구랑 비슷한 종목이 이제 농구도 있죠. 농구도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또 상호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구되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1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운동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죠.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가장 먼저 그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내 것으로 정착을 시켜야 그 다음 학습이 전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 번 읽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과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운동학습은 연습과 경험에 의해서 나타난다. 연습의 동그라미, 경험의 동그라미죠. 운동학습이라는 거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운동이죠. 운동을 하는데 학습이 됐다는 얘기죠. 학습이 됐다는 건 내가 체득이 됐다라고도 할 수 있듯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얘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경험에 의해서 연습이 내 것으로 되죠. 이걸 운동학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거죠. 운동학습의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좀 어렵다. 자, 운동으로 인해서 학습이 됐는데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과정은 이제 과정. 운동이 학습이 됐다라는 거는 측정은 가능해요. 측정이 가능한데 운동학습의
과정은 관찰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현재 운동학습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운동학습에 만약에 여기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할 수도 있는데 과정은 이제 관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운동학습은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내적인 과정이다. 자, 운동학습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교육이 됐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됐다라는 거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게 맞아야 맞기 때문에 운동학습은 하나의 교육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학습은 성숙이나 동기에 의한 일시적인 수행 변화를 말한다. 자, 운동학습은 일시적인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성숙에 의해서 학습된 거는 운동에 의한 학습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개념상 옳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고 요거는 여러 번 읽어서 내 것으로 나의 지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동 실천이라는 건 내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할 때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운동시설에 내가 근접성이 좋다. 내 주변에 내가 테니스를 하고 싶은데 우리 집 가까운 곳에 테니스장이 있으면 참여율이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맞죠? 자, 지도자가 내가 갔어요. 내가 테니스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지도자가 운동 실천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나는 꼼꼼하게 봐주길 원하는데 그 선생님은 자유롭게 해라.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게임이나 하면서 즐겨라. 이렇게 만약에 지도 방식이 있을 경우에는 영향을 주겠죠. 지도자 때문에 운동을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겠죠. 이거는 이제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나는 어떤 선생님이 좋아. 근데 그 선생님의 어떤 지도 방식이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왜냐, 지도 방식이라는 건 코칭 행동이다라는 용어로도 쓰이고 지도성 내지는 리더십이다라고도 하는데 운동 실천에, 특히 피학습자의 운동 실천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가 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지도 방식이 학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 참여의 즐거움이 클수록 참여율이 높아지겠죠. 즐거우니까 당연히 참여율이 높아지겠죠.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의 사회적인 지지, 자,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지지라고 하죠. 이런 사회적인 지지는 운동 실천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내가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면은 이 친구나 동료들이 사회적인 지지, 즉 어떤 지지를 할까요? 뭐 옆에서 이제 말로 설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이제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정서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뭐 사용료라든가 지도자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할 때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사회적인 지지라고 하는데, 자, 사회적인 지지가 있을 경우에는 실천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천에 주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거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주겠죠. 4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불안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은 이 불안이 운동 수행 간의 관계가 원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도 많고, 그 다음에 불안을 그러면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이론도 많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면은 이것도 개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인지 불안이 높아지면 생리적인 각성도 증가한답니다. 자,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이 온몸에 심박수도 높아지면서 뭐 땀도 나고 막 이러겠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증가함에 따라서 운동 수행도 점차 증가한다. 불안이 조금 높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불안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불안이 있는 게 약간 운동 수행도 증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정한 수준이 넘어섰답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이쪽이 이제 불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불안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쪽이 이제 운동수행이라고 했을 때, 운동수행도 높아지게 되면 이런 비례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추동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추동이론. 자, 불안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안의 수준이죠. 불안이 높아지는데 운동수행의 수준도 예를 들어 높아지게 되면 이런 비례관계에 나타나는 거를 추동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불안이 높아질수록 불안이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동 수행력도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가 어느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자, 이런 거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역유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자, 적정한 수준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급격한 추락이죠. 이거는 완만하게 추락을 하는 거고, 급격하게 추락 현상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떨어지든 뭐 이렇게 떨어지든 어찌됐건 간에 급격하게 추락 현상이 발생하는 거를 카타스트로피, 격변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추동 이론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적정하게 어떤 수준이 있을 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역유 이론, 카타스트로피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수행에 급격한 추락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카타스트로피 이론, 다른 말로 격변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 에너지 이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적정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에너지가 있는 수행 상태에서는 수행력이 가장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심리 에너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각자의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여기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비슷하게 가지만 전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운동 수행도 증가하지만 어떤 수준을 넘었을 경우에는 점차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불안과 운동 수행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이 나왔을 경우에는 카타스트로피, 격변 이론, 이렇게 꼭 좀 찾아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4번, 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